세일러문이나 천사소녀 네티, 웨딩피치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던 시절, 방송 시간만 되면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던 남자아이들은 남몰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같은 성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보편적인 수준으로 미소녀물의 소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미소녀물이 거쳐온 그 대략적인 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90년대의 그 모습에서 어쩌다가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신비하고 아름다운 마법의 힘으로 소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던 마법소녀. 초창기의 마법소녀물은 정말로 순수하게 영유아의 소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마법소녀들은 10대 초반까지의 소녀들에게 본인들과 동일시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경을 할 수가 있는 일종의 롤모델과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때문에 이 시기의 남자아이들이 마법소녀물에 빠져 있으면 주변에게 놀림을 당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레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법소녀물은 정말로 소녀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브컬처의 소비 문화가 남성을 위주로 형성이 되면서 순수하고 귀여웠던 마법소녀들은 점차 섹슈얼한 면모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일러문과 웨딩피치 역시도 실제로 어느 정도는 이 섹슈얼화의 흐름에 놓여있는 작품들이었죠. 하지만 초창기의 마법소녀물이 강력하게 남겨놓은 인식은 여전히 그것들을 소녀 전용으로만 분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은 이미 맞아떨어지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소년들이 내색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체 구간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일러문처럼 여성 캐릭터들이 본격적으로 활약하는 몇몇 작품들을 제외하면 초창기의 전투 미소녀들은 주로 작품의 감초 역할,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야기 중간중간에 눈요깃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위기와 함께 남성 오타쿠들이 점차 초식화되어 가면서 이제 미소녀들은 남성 주인공의 전투를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남성들의 전투를 모두 도맡아주는 구원자적 존재로까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즉, 나의 무능력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 헌신해주는, 그러면서도 나를 위한 순결함과 여성적인 섹슈얼함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순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욕망의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남성들의 그러한 초식화는 하렘물의 유행도 함께 불러오게 됩니다. 금기를 뜻하는 하렘물은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을 두고 다수의 여성 캐릭터들이 사랑의 쟁탈전을 벌이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장르의 특징이라면 역시 남자 주인공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너무나 매력적인 다수의 여성 캐릭터들이 남자 주인공을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해 온다는 것이겠죠. 매력적인 여성이 나의 모험과 도전을 보조하거나 대신해주는 것을 넘어 이제는 가만히만 있어도 다가와서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남성 소비자들의 그런 수동적인 욕망을 하렘물은 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렘물조차도 이 다음 단계와 비교를 한다면 그나마 현실적인 욕구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현실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뒤틀린 감정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서브컬처의 세계에는 미소녀 동물원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간 것처럼 다양한 미소녀들을 마음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작품 전체를 오직 미소녀들만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이 이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이죠. 남성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하렘물과는 다르게 미소녀 동물원에서는 남성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나 막상 등장을 하더라도 미소녀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주변부의 존재로만 설정이 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정을 해두면 내가 좋아하는 최애캐가 혹여나 작품 속의 다른 남성들과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배신에 대한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록 가상에서의 배신일지라도 말이죠. 물론 이 장르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아즈만과 대왕은 그 독특한 짜임새를 참신하게 활용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고인물이 문제가 되듯이 장르의 문법이 반복되고 고착화될수록 미소녀 동물원은 그 불길한 어감의 느낌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죠. 미소녀의 캐릭터성이 작품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그러한 캐릭터의 매력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팬층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농담처럼 투디어친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는 서브컬처계에서 점차 비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서브컬처 제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가로 변하게 되었죠. 이제는 작품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캐릭터를 그 위에다가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캐릭터의 외모와 설정을 집중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야기를 붙여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작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캐릭터라는 기호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이죠. 모든 분야와 장르의 미소녀라는 기호를 가져다 붙이는 지금의 현상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작품의 세계관이 아무리 허무맹랑하든 이야기의 개연성과 완성도가 아무리 떨어지든 상관이 없이 캐릭터라는 기호만 잘 만들면 결국 시장에서 팔릴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캐릭터 자체에만 집중을 하는 문법에 익숙해지고 나면 소비자들의 인지 구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캐릭터들이 개연성 있는 세계관과 이야기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가 더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캐릭터에게 외형적인 매력과 독특한 개성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반드시 본질적으로 사람일 필요는 없어진 지금의 현상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동물이나 사물까지도 미소녀로 치환시켜버리는 지금의 이 기묘한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런 류의 작품들은 결국 미소녀를 지나치게 기호화시켜서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인기와는 별개로 사회적으로는 결코 후한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긴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일말의 변호를 해보자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여기에도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초는 모해화의 흐름 속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했던 매니악한 분야의 정보들에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걸즈 앤 판처나 우마 무스메가 기반을 깔고 있는 그 방대한 정보량은 지금처럼 컨텐츠화를 시키지 않았다면 훨씬 더 낮은 접근성과 매니악함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소녀를 등장시켜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격령화시키는 그 모해 문법 덕분에 그러한 특수 분야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순수했던 마법소녀에서 시작이 되어 지금의 물질화된 미소녀로 변하기까지 이 현상을 향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해 보는 건 또 다른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방향에서 봐주시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며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